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특별한 자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의료정보학회와 저는 낯설지 않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것만도 벌써 세 번째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임상연구 정보 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3년 전인가 국가바이오빅데이터 시범 사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이렇게 특별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의료정보학회지만 생명정보 쪽에 좀 가까운 영역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히 의료정보와 생명정보가 이제는 만날 때가 되었다라는 주제로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밀의료, 오늘 드릴 말씀은 정밀의료의 개념을 이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현재 희귀질환과 복합만성질환, 왜 빅데이터하고 연계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현재 저희 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정밀의료인가?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프리시즌 메디신 이니셔티브를 하면서 정밀의료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시점에서 네처지에 왜 정밀의료가 필요한가라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이때 당시에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제의 효과성을 봤을 때 일부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는 투여가 되지만 아주 효과가 좋은 것들도 4명에 1명 아니면 25명에 1명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보고를 했었죠. 이러면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정밀의료를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왜 그렇게밖에 효과가 없느냐? 저도 임상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여기도 임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저희가 이제 약제가 신약이 들어올 때는 어떤 질병을 몇십 % 감소시킵니다. 유의하게 감소시킵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 데이터를 한번 다시 들여다보면 좀 다른 얘기가 되죠. 지금은 스타틴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 중에 하나는 로슈바스타틴, 주피트라는 대규모 연구, 심장 연구 결과를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약회사나 저희 임상에서는 이 약이 44%의 위험도를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면 고지혈증을 가지신 분들이 모두 다 심장병이 발생하거나 뭐 심근경색이나 돌연사가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absolute risk reduction은 1.2%에 불과하고 한 사람의 사망이나 발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80명 이상을 치료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는 좀 더 필요한 사람한테 치료를 할 수 없을까? 제가 예시는 들지 않지만 암에서도 항암제를 치료해도 효과가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2015년 프리시즌 메디슨 이니셔티브의 개념이 나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정밀의료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어요. 이 옆에는 유전체 그 DNA 나선형 구조가 보이죠. 그래서 이 정밀의료라는 개념 자체는 우선적으로는 유전체 정보를 활용하겠다라는 기본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유전체 정보뿐만이 아니라 오늘 많이 논의가 되실 의료나 임상 정보 이외에도 지금 현재 라이프로그로 확대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생활 습관 등 통합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에게 최적의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게 정밀의료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정밀의료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왔을까요? 어디까지 왔기에 제가 여기 와서 얘기를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얼마 전에 리뷰가 됐던 네처 메디슨에서 항암제 그 온코진이죠. 제네틱 바이오마크를 기반으로 약물을 허가받은 리스트를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미국이나 EU나 이제는 항암에서는 저희가 NGS 서비스도 우리나라에서도 선별급여를 하듯이 이미 타겟티드 된 테라피가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캔서는 제 전공이 아니라서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의료 현장에 들어왔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에서는 제노미 잉글랜드라는 프로젝트가 2018년에 끝나고요. 지금 NHS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료 보험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영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NHS에서 제노믹 메디신 서비스라는 것을 의료 현장에다 들여왔습니다. 아직은 연구라는 일부적인 컴포넌트가 남아 있지만 필요한 환자들, 특히 크리티컬리 일한 제네틱 디지즈가 있거나 캔서 환자들, 그 외에도 하이퍼콜레스테롤 같은 미리 유전자 진단을 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질환자들에 대해서는 홀 제놈 시퀀싱을 할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에서 열어두고 그 정보를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서비스를 할 건지, 그리고 환자들한테는 어떻게 정보를 제공할 건지, 이런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홀제놈 시퀀싱 정밀의료에서 유전체 분석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2003년도 휴먼 제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을 때 그 당시 가격으로는 450밀리언. 근데 이제 20년이 지나서는 $500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가통합 바이오빅데이터 사업을 하면서 지금 유전체 홀제놈 시퀀싱 정보 생산 단가는 대규모로 했을 때 한 30만 원대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뭐 20만 원 그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며칠 만에 모든 우리의 유전 정보를 이제는 읽어낼 수 있는 시기가 됐습니다. 해석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백과사전 읽듯이 읽어낼 수 있는 시기가 됐다는 거죠. 아까 NHS를 말씀을 이제 그런 한 뭐 2년 동안 그 50만 명 하겠다는 그 계획을 보여드렸었는데 최근에 또 하나 시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연구 단계 파일럿 프로젝트 단계이긴 하지만 영국에서는 이제 뉴본 제놈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선산성 대사 이상 질환에 대해서 매스 스펙트로메트리를 통해서 산전세 대사 이상 스크리닝들을 하고 있는데요. 적어도 10만 명을 대상으로 이 제네틱을 통해서 사전 진단할 수 있는 것을 의료 서비스에 들어오기 위해서 지금 파일럿 프로젝트. 근데 당연히 이것이 비용 효과적이냐를 떠나서 윤리적이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이기 때문에 아직은 리서치 단계라고 보고 있지만 아마도 조만간 많이 확대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전체 정밀의료에서 놓칠 수 없는 게 파마코 제노믹스죠. 과거 SMP, 뭐 CIP 저희가 약동학 데이터가 많이 보고가 됐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의료 현장엔 들어오지 않았지만 미국 FDA에서는 이미 그런 레이블링 할 수 있는 약제들을 그 레이블을 그런 약물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약물 레이블링을 하고 있습니다. 몇백 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미국에서는 아직은 연구 단계이긴 하지만 right 프로토콜이라고 했죠. right drug, right dose, right time이라고 해서 메이오 클리닉, 우리가 너무나도 뭐 영화 드라마에서 많이 나왔던 메이오 클리닉에서 10,000명 이상의 대상자들로 이렇게 파마시스트들이 제네틱 그 유전형에 기반해서 약물 처방을 했을 때 얼마만큼 정말 아웃컴이 좋아지는지 이런 연구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보시면 250개 이상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EMR 시스템 안에서 이런 파마코제네틱 SNP라든지 유전형에 대한 데이터를 담아놓고 약을 처방을 할 때 우리가 DUR 처방할 때 부작용 겹칠 때 하듯이 인포메이션 줬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아직은 그 결과는 13개라든지 부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측들에서 보면 그러면 2030년이면 어떤 세상이 될 거냐, 이런 유전체 기반의 정밀의료를 하는 사람들이 예측을 한 셀 논문지입니다. 아마 제네틱 디지즈에 대해서는 이 다음 슬라이드에 대해 조금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디지즈에서 아까 그 희귀 질환이라든지 이런 질환뿐만 아니라 커먼 디지즈에서도 제노믹스의 연구는 루틴화가 될 거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사례를 보여드린 것처럼 아마도 제놈 어웨어 EHR이 들어올 거고 이런 것들이 많은 약물 이런 의료 현장에서 작용을 할 거다. 그리고 EHR에서도 당연히 이런 데이터를 다룰 수 있어야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대한의료정보학회에서도 이런 준비를 시작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현재는 어떠냐? NGS 선별급여를 2017년도 하반기부터 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홀제놈 시퀀 이 당시에는 홀제놈 시퀀싱이 아니고 NGS 넥스트 제너럴 시퀀싱 타겟티드 시퀀싱을 대상으로 선별 급여를 했습니다. 희귀 질환하고 암에 대해서 열어줬고요. 그래서 본인 부담금을 50%를 하면서 했고 뭐 암 같은 경우는 어떤 유전자를 포함을 해야 된다 이런 서비스를 했었죠. 우리나라에는 현재 이 상태 보험급여에서는 이 정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건정심에서 오히려 이게 환원이 되는 일부 폐암을 빼고는 전부 다 본인 부담금을 올리는 형태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처음에 선별급여를 할 때 저도 회의를 참여했었는데 데이터를 모아서 임상적인 효과를 입증을 하느냐에 따라서 추후 그 급여를 확대하거나 줄이거나 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동안 데이터가 모여지지 않았던 여러 현실들이 반영이 된 게 아닐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밀의료에 대한 외국의 사례라든지 지금 현재의 기술 수준을 보면 뭐 여러 이유로 장애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가치를 찾아서 저는 의료 현장에 들어올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좀 질환으로 좀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희귀 질환 사업을 한 10년은 했었는데요. 희귀 질환의 80%는 유전 질환입니다. 유전자 진단은 지금 급여는 단일 유전자 생활 시퀀싱이 급여가 되어 있고요. 유전자 패널 검사는 선별 급여를 현재는 본인 부담금 50%지만 이것도 다시 80%로 옮겨 간다라는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좀 생각을 해볼 거는 유전자 패널 검사는 희귀 질환 일부 질환에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디텍션 레이트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미 기술 수준은 홀 엑솜, 홀 제놈 시퀀싱의 시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저희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요. 전장 유전자 연결설 분석 이 자체는 현재는 연구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얼마만큼 진단을 내릴 수 있느냐? 현재는 가장 이제 그러니까 질환마다 차이가 있는데 가장 높게 보는 뉴로 디벨로먼탈 디소드에서는 홀제놈 시퀀싱 하나만을 이용했을 때 한 40%까지는 진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복지부 주관이고 지난 3년간 저희가 본부처 사업으로 국가통합 바이오빅데이터 시범 사업을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사무국을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희귀질환자 정보 수집뿐만이 아니라 진단 분석 어떻게 이것을 리포트 할 수 있느냐를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한 200여 개 질환을 모았는데 한 30% 이상, 많게는 한 35%까지 진단을 현재는 내릴 수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유전자 진단에서 VUS라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해석에 있어서도 전문가들의 차이가 나가기 때문에 좀 이런 문제는 아직은 좀 해결해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유전자 희귀 질환에서 자꾸 유전자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는 과거에는 유전자 진단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해줄 것이 없었지만 요즘은 새로운 치료제나 약제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들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영국에서 아밀로이드 시스에서 크리스퍼 진 세라피인데 지금 이미 유럽에서 베타 살라세미아에 대한 크리스피 유전자 치료제는 승인을 받았고 미국도 아마 조만간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유전자 치료가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찾아볼 수 있는 거는 NICU에서 정말 원인 모르게 아픈 애들을 대상으로 홀제놈 시퀀싱을 해봤더니 여기서도 한 20%는 유전 질환을 가지고 있더라. 이제는 왜 그렇게 크리티컬에 일한지를 원인을 알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근데 아까 잠시 언급드렸던 것처럼 근데 아직은 저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진단을 내릴 때는 패서제닉, 라이클리 패서제닉 적어도 95% 이상의 확률을 가지고 진단을 내린다. 아니면 네거티브도 그쳤는데 아직은 우리가 모르는 다양한 변이들 분명히 프로테인을 변화를 시키고 아니면 스트럭처를 변화를 시키는데 우리가 그것이 임상적인 의미가 있을지 없을지를 모른다는 유전자가 많습니다. 브레스트 오바리안 캔서에서도 마찬가지고 한 80% 이상이 50%가 VS죠. 그리고 이네디티드 카디악 아리트미아 유전성 부정맥의 경우에도 VS가 한 44% 정도로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는 아직은 굉장히 제한적
바뀌고 이런 VUS에 대해서 서로 데이터를 모아서 비슷한 클러스터링을 하는지 아니면 펑셔널 제노믹스 기능 유전체 연구를 통해서 이런 VUS를 해석을 하려는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인비보나 인비트로에서 그런 실험이 일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캔서에서 타겟트 세라피 유전자 변형이 있을 때 타겟티드 세라피가 가능한데 그 변이가 정말 액션업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MD 앤더슨에서는 프리시전 온콜로지 디시전 서포트 팀들이 개발을 해서 그런 VUS가 왔을 때 현재 기술 펑셔널에 대한 지식만으로도 이렇게 컴퓨팅 파워를 통해서 감별을 해서 한 절반 정도는 액션업을 하고 전반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그런 보고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정밀의료가 정말 실험실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의료 현장으로 들어오고 있죠. 근데 저희가 또 이제 시범 사업을 하다 보니 저희가 새로운 게 아니라 또 하나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전장 유전체 염기 서열 분석을 하다 보니 2차 발견 당초는 알려고 하지 않았는데 알아지는 게 생기는 거죠. 뭐 옆에 그림은 제가 판도라의 상자를 어디서 인용을 한 건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유전체 정보를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발현되지 않았던 그런 질환에 대해서도 미리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부터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알려줘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상황이죠. 이거는 저희 사례인데요. 코제스로 20년간 추적해놨던 사람들인데 딱 저희가 이제 하이퍼콜레스테롤 과적성 고지혈증 하면 총 콜레스테롤 뭐 300 이상 아니면 뭐 230 이상 그리고 LDL이 190 이상 뭐 160 이상일 때도 좀 고려를 해볼 수 있다. 그렇게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요. 다 애매하죠. 근데 이 사람들도 아마도 생활 습관을 많이 권고를 했었을 겁니다. 좀 높은 사람들. 근데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LDL 리셉터의 뮤테이션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거에 몰랐던 애매한 경계 수준의 환자들도 이런 유전자 진단으로 찾아낼 수 있었던 사례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런 리포트를 할 거냐.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유전 학회죠. 저희가 아메리칸 칼리지 오브 메디컬 제네틱스에서 이제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필요하다. 어떤 유전자를 알려줘야 되는지 그런 리스트업을 하고 있고 올 상반기에는 78개였었습니다. ACMG에서는 그래서 계속 버전업을 하면서 2.0대 메디컬 베네핏을 정의를 했었습니다. 질병은 심각해야 된다. 그리고 이 질병에 대해서 치료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경우에만 알려주자. 뭐 미리 안다고 해서도 현재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면 알려주는 것들이 오히려 정신적 고통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전문가 합의에 따라서 넣었다 뺐다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범 사업을 하면서 다양한 정상인들에 대해서도 홀제놈 시퀀싱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분석을 해봤죠. 앞서 말한 78개에 해당되는 유전자 돌연 변이가 우리나라 국민들 일반인들에는 얼마나 있을까? 한 7,8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패소제닉 또는 라이코페스닌 95% 이상 확률을 가지고 있는 분율이 3.75%에서 나타났습니다. 일반인들에서 3.75%면 결코 낮은 비율이 아니죠. 예상했었던 대로 카디오마이패티라든지 아리드미아 유전자 그리고 브라카 유방암 유전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계속 넣었다 뺐다고 하는데 이번 8월에 다시 부정맥에 대한 거는 넣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합의 구조에 대해서 인보네르 메타볼리즘 ATP 같은 경우는 그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다. 미리 예방 효과. 그래서 또 제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리스트를 바꿔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브라카 유전자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뭐 브라카 하면 원체 유명하신 한 분이 계시죠. 안젤리나 졸리 이펙트라고 할 정도로 그때 유방암 유전자 돌연 변이가 나와서 유방암을 절제를 했었던 사례가 있죠. 근데 그러면 아까 2차적 발견에서 우리가 의료 현장에서 발견했다면 어떠한 의사 결정을 할 것인가? 당연히 우리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좀 유전 전문가들
해서 저희 국립보건연구원 중심으로 이런 권고안을 초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어떻게 동의를 받고 어디까지 보고를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어떻게 보고를 하고 어떻게 돌려줄 거며 그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 많은 유전자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아까 브라카 1, 2의 돌연변이가 발견이 되면 의료인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콘텐츠들은 좀 개발을 했습니다. 질환 경과는 어떻고 환자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며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런 정보들이 저희가 홀제놈 시퀀싱이 의료 서비스에 하게 된다면 이런 정보들까지도 같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희귀 질환에 대해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정밀의료에서의 이슈는 실질적으로 유전자 검사의 대상을 어디까지 할 거냐, 아직은 질환자들에 국한이 돼 있지만 아까 뉴본 스크리닝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체 검사에 대해서는 아직은 비용은 누가 지불할 거며, 그럼 연기부서 분석의 질 관리는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기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를 할 거고, 실질적으로 유전체 분석의 주체는 누가 해야 될 건가, 이것도 굉장히 핵심적인 이슈입니다. 옛날 몇 분은 가능하신 의사 과학자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거대한 데이터를 일반 임상을 보시는 분들이 해석을 하실 수는 없고, 또 진검 선생님조차도 어렵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AI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고요. 또 그 이후에도 분석 툴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인포메틱스 전문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것에 대한 논의들도 확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정보학계하고 연결된 두 가지는 제가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유전체 염기세열 데이터의 소유권과 보관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의료 정보는 A 병원에서 물론 이제 마이 헬스웨이라는 게 도입이 되기는 합니다만 병원으로 갈 수가 없죠. 근데 유전체 정보 데이터는 사실은 거의 한 사람의 지문과 다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보를 가지고 유용할 때 그때그때 꺼내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관리를 할 거며, 결국은 이제 비용 지불 주체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은 모든 기술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한번 지문처럼 얻었지만 지속적으로 재분석을 하고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그 해석은 누가 할 것이고 어떻게 비용 지불 체계가 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의료 서비스에 어떻게 될까, 시장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으로 이제 잠시 얘기를 옮겨보겠습니다. 만성질환 같은 경우 포피 메디신, ICT 기술이 도입을 하면서 이제 파티시파토리까지 들어와서 개인 맞춤이고 예측이 가능하니까 예방까지도 한다, 이런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논란이죠. 이거는 이제 3년 전에 보고 있는데 계속 DTC는 벌써 한 7년째 제자리입니다. 업체들에서는 우리가 예측을 잘할 수 있으니 높여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의료인들은 근데 의료기관에서도 DTC 비슷하게 서비스를 하는데 아직은 에비던스가 없으니 제한을 건다 하면서 이제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시범 사업 등을 통해서 보면 답이 많이 틀립니다. 예, 왜 답이 틀릴까? 여기서 이제 거의 눈 감고 코끼리 만지는 그 그림을 인용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재 많은 업체들이 서비스하는 게 유전자를 몇 개를 선택적으로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서비스를 합니다. 어느 유전자를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답이 다 틀리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국내 데이터가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외국의 데이터들을 쓰십니다. 한국인은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되지 않았던 거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는 게 DTC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만성 질환에는 효과가 없을까? 근데 이제 이 빅데이터가 이 상황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들을 보면 영국이 가장 앞서 나갔고, 2006년에서 10년까지 환자들을 모으고 홀 제노식 제노마이드 어소시에이션 하고 지금 홀 제노까지도 다 데이터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10년 이상을 추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질병 발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한 50만 명을 했더니 굉장히 유효한 결과들이 나옵니다. 보시면 프로스테이트 캔서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예로 어떤 유전자 위험도가 낮은 군에는 거의 평생 프로스테이트 캔서가 걸릴 확률이 없고요.
아주 높은 한 4%를 군에서는 한 절반에서 40%에 가까운 사람이 생기죠. 그러면 이런 데이터는 우리가 검진이라든지 검진 중에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고, 이뿐만이 아니라 많은 질환들에서 제네틱 이펙트가 이제는 구명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앞서 우리 DTC 하는 것처럼 몇 개의 유전자, 기존에 20년간 그 유전자 하시는 분들이 예측이 가능합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펙트 사이즈가 적어서 별로 효과 없잖아라는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장 유전체, 전체 유전체를 해석을 해 나가는 기술이 발달이 되고 정보가 발달되면서 이런 상황이 지금 바뀌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인종에 따라서 왜 그런 같은 모델 PRS, 저희가 그 PRS 모델을 가지고도 인종이나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라는 것을 이 서브셋에도 얘기를 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각 나라마다 이제 바이오 빅데이터, 자기 나라들의 대규모 집단들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 코데스 자료는 하도 이제 추적한 20년간 추적한 자료는 10,000명 정도도 채 되지 않아가지고 25%에 나눴는데, 보시면 25%면 차이는 별로 안 나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혈압이 높고 남녀 모두에서 이런 PRS 모델이 영향을 미치고요. 또 생활습관하고 보면 다른 비만이라든지 고혈압 예방 효과가 제네틱 리스크가 낮은 그룹에서 더 효과가 있지만, 이상하게도 아마도 솔트 센시티비티 유전자가 이 그 PRS 모델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소금의 감소 효과는 오히려 제네틱 리스크가 높은 곳에서 나타나고 높지 않은 곳에서는 전혀 효과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 환자라고 하더라도 고혈압 예방을 위해서 무조건 짜게 먹는다기보다는 좀 더 선택적으로 정보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가장 흔한 게 고혈압, 당뇨니까요. 당뇨에서도 저희가 어떤 특정 유전자를 가지는 경우에는 굉장히 그 질병 리스크를 반대로 절반으로 감소를 시키고, 전체 PRS를 가지고 모형을 했을 때도 아주 극단적으로 한 10배 이상 올라가는 군들을 선별해낼 수가 있다라고 했고, 이거는 아마 일본하고 저희하고 같이 밸리데이션까지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의료에 적용하지 않을까 해서 특허까지 신청한 상태입니다. 근데 만성병에서도 여전히 아직은 생명정보 쪽에서도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유전자 해석의 질관리죠. 얼마만큼 이 데이터를 신뢰를 할 수가 있느냐. 이 데이터를 아까 이제 그 메이오에서도 파마코 가지고도 계속 데이터를 검증해 나가듯이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유효한지를 데이터 해석에 반영이 돼야 되고 지속적으로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역시 또 유전체 데이터의 소유권, 현재는 리포트만 받는데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생산이 많아질수록 이게 마이 헬스웨이 안에 녹아든다고 하더라도 누가 할 거고 누가 해석을 할 거고 어떻게 또 뭐 윤리적으로 또 이런 유전자 차별이라는 이런 것들을 보호해 나갈 거냐,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또 하나는 그거죠. 현재는 예방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은 하지는 않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렇게 제네틱 리스크가 높은 군을 선별할 수 있다면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건강검진은 본인이 하다가 국가검진 체계를 했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도 기술 수준과 정부 수준의 발달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정밀의료 현황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과거 20년간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이라고 그러면 이제는 그야말로 여기 계신 분들의 주요 관심사처럼 에이지 오브 데이터 드리븐 메디슨으로 바꿔가고 있는 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밀의료에서 실제적으로 의료 정보가 차지하는 비율, 이거는 이제 그 생명공학 전체센터의 자료를 인용을 한 건데요. 의료 정보, 기존의 의료 정보가 차지하는 비율은 한 15%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대체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이런 정보, 유전체 정보가 한 30%, 데이터 규모로 보면 30%, 또 환경적인 정보겠죠. 뭐 미세먼지라든지 다른 노출에 대한 것들, 그리고 다양한 이제 그 케어 데이터, 본인들의 데이터까지 합해져서 아마 이런 프리시즌 메디슨을 이끌어 나갈 거기 때문에 의료 정보학계에서도 의료 정보를 넘어서 다양한 데이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런 정밀의료를 하려고 보니 유전체들의 첨단 오믹스 정보가 제한이 돼 있고
우리나라 EMR 데이터의 제한점이 여러 가지 임상양성, 랩 데이터라든지 시술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지만 다양한 정보들이 빠져 있고 더욱이 생활습관이나 건강 행태에 대한 정보는 아직 링크가 안 됐다는 단점, 그리고 질 관리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보건의료에서는 실질적으로 빅데이터라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만큼 신뢰할 만한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가 결정을 할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임상시험을 할 때는 사실 데이터 하나 고치는 것만 가지고도 FDA 승인을 받느냐 못 받느냐 결정하듯이 이런 우리가 정밀의료를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데이터의 중요성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에서 뭐 3V를 하지만 요즘은 그 밸류나 베라시티 얼마만큼 우리가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고요. 이러한 빅데이터에는 두 가지 방법이죠. 기존 데이터를 한번 모아보거나 아니면 새로운 데이터를 생산하거나, 근데 정밀의료에서는 새로운 데이터 생산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국립보건연구원이 그러면 이런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관련돼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크게 은행이라든지 정보센터 그리고 지금 범부처 사업을 하고 있는 국가통합 바이오빅데이터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보건원장으로서 보건원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질병청 소속, 현재는 질병청 소속으로 돼 있고 국립연구기관입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사실 유일하다고 저희가 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이제 연구기획조정부, 미래의료연구부, 예전에 이제 유전자센터가 변형이 됐고요. 만성질환, 융복합병, 만성질환 연구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연구소가 있고 신종바이러스 감염병 연구센터, 공공백신 지원센터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공무원은 총원이 한 200명이 좀 넘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연구직, 공무직 연구원들까지 합하면 한 500명 정도의 규모고요. 예산은 생각보다 이거 잘못된 건데 예산은 1,600억 정도, R&D 예산만 1,300억이 넘는 예산을 생각보다는 많이 가지고 있는, 저희는 이제 일부 출연금이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이제 자체 수행이거나 용역 형태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큰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는 좀 새롭게 이머징하는 분야가 많아서인지 내년에도 한 10% 이상 증액을 해서 아마 이 예산보다는 훨씬 더 큰 예산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 연구 인프라는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코데스뿐만이 아니라 한 28개에 대한 질환별 코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코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유전자 칩도 생산을 하고 있고, 과거에 한번 발표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국내 모든 임상연구의 인포메이션에 대한 정보가 등록이 되고 있는 크리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연구 지원을 위해서 아이크리스라고 해서 처음에 개발할 때 최인영 이사장님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 데이터 매니지, 클리니컬 데이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고 실질적으로 전국의 대부분의 병원들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보면 사람 명수로, 연구 대상자 수로 보면 한 거의 80만 명에 육박하는 데이터들이,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있는데 소유권은 이제 연구자들의 몫이기 때문에 저희가 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설만 하더라도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의과학지수센터, 여기가 코다가 들어있고요. 줄기세포, 공공백신,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등 사실은 핵심적인 보건의료 영역의 핵심적인 자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빅데이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빅데이터의 가장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자원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입니다.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뿐만이 아니라 코리아 바이오뱅크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속 정부 예산 지원을 통해서 전국에 지금 현재는 한 38개 병원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각 병원에서 그 인체 자원하는 것들을 정보 공유해서 우리나라 많은 연구자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100만 명 정도고요. 저희 자체는 45만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연구자들한테 분양이 됐습니다. 4,500개 이상이니까 실제적으로 알게 모르게 많은 분들이 쓰신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나온 성과만 해도 논문만 한 1,700편 정도 되니까
그 간에 국가보건연구 인프라로서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하나의 데이터 리소스로서의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가장 강점이 유전체의 영역인데요.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뭐 칩뿐만이 아니라 뭐 엑솜, 홀제놈 시퀀싱, 후속 유전체까지 사실은 다른 분들이 가지고 계시지 않는 많은 데이터들을 보유하고 있고 상당 부분은 그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제 파마코 제노믹스 할 때 그 드럭 리스판스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K칩 버전도 새롭게 바꿨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의 K칩 1 데이터가 한 17만 명 생산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지와스 스타디에 그치고 있어서 좀 임상에 활용하기 위해서 ACMG에서 레코멘데이션 하는 유전자에 대한 변이들 그리고 ADM이 관련된 것, HLA 해서 여러 가지 약물 유전체라든지 이뮤놀로직 스타디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저희가 2023년도 한 해는 한 4만, 내년에도 7만 이상이 해서 아마 내년 연말쯤이면 이 일은 다양한 임상 클리니컬 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내후년에는 대규모로 공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래의료연구부로 바꾸면서 헬스케어 인공지능 연구과가 새로 생겼는데 요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코데스가 역학 아니면 유전체로만 알려지고 있는데 상당히 다양한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코데스뿐만이 아니라 저희 코호트 자료들이 보시면 사실은 멀쩡한 사람들 4년마다 MRI 찍은 데이터가 벌써 한 10년 누적된 데이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혈관성 치매 뭐 하이리스크 그룹에서 MRI뿐만이 아니라 폐까지 모든 라이프로그까지 있는 전체 개인 중심으로 많은 중요한 데이터가 있어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느냐를 고민을 하고 이런 데이터셋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2016년도부터 저희가 클리니컬 오믹스 데이터 아카이브 우리나라 보건의료 데이터를 한번 모아보자라고 가감히 시작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는 생명연구 자원법이 개정이 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대규모로 생산된 자원들 당초 협약부터 국가에 기탁하기로 했었던 자원들은 코다에 보건의료 영역 복지부나 질병청의 연구 과제들은 코다에 기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런 선순환을 통해서 저희는 데이터를 정제를 하고 연구자분들이 하게끔 하자라는 이제 국가의 인프라로서 이제 설립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코다라고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만 치시면 아마 웹사이트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포스트 게놈 사업부터 최근의 사업들까지 한 153개 과제, 코데스는 아직 완전히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한 17만 명의 연구 대상자의 정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영상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막 넣기 시작했기 때문에 큰 규모는 아니고요. 대부분 오미스 정보가 뭐 다양한 오미스 정보, 국내에서는 아마 임상 정보하고 연계돼서는 가장 최대의 규모 외국이랑 견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코데스의 일부 홀 제놈 시퀀싱 데이터들은 여기 코다에 들어와 있고요. 희귀 질환뿐만이 아니라 자폐증 그리고 다양한 암정의료 사업 결과인 KMASD DB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스토리지 때문에 저희 나름의 데이터 이제 그 컴퓨터실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데이터들이 원체 헤비하기 때문에 제공은 키스티를 통해서 분양을 하거나 직접 와서 분석을 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더 확장을 하는 거는 이제 저희 데이터와 건보 데이터는 실질적으로 연계는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꼭 질문을 하시는 내용인데요. 근데 이제 건보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아직 미흡하다기 때문에 제공을 못하지 저희 역학 자료들은 상당 부분이 그 건보나 암센터 자료, 통계청 자료하고 연계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정부망에 있다가 최근에 이제 민간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들도 이제 그 저희 분석실을 사용을 하거나 키스처럼 뭐 정부망으로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민간 클라우드 뭐 흔히 아시는 네이버, 아마존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현재 파일럿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형 가상 분석 환경을 조성해서 여러 연구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원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서 관여하는 일 중에서 마지막 사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복지부하고 나눠지기 전에는 저희가 복지부 소속으로 18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20년에서 23년까지 올 상반기까지 시범 사업은 저희가 사무국을 운영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도 100만 명의 데이터가 필요해. 이 정밀의료를 위해서는 건강한 사람부터 해서 100만 명의 대규모 데이터, 더욱이 유전체 정보를 가진 100만 명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그 취지를 가지고 한 5년 전부터 해서 올해 6월에 예타를 통과를 해서 일단 1단계 사업으로 이제 예타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초는 이제 9년이고요. 아마도 1단계 사업이 무리가 없다면 2단계는 쉽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전체 프레임은 거의 저희가 기획했었던 대로 모든 인정을 받았습니다. 국가발 빅데이터는 사업 기간 동안은 그냥 100만 명의 참여자를 모아서 임상 정보를 모으고 영상 정보, 유전체 정보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모으고 또 검체를 해서 유전체 정보를 생산하고 생산된 유전체 정보를 데이터 뱅크를 통해서 제공한다. 굉장히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 간단한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사업 기간 동안에도 그렇고 사업 기간 이후에도 마이 헬스웨이를 비롯한 마이 헬스웨이뿐만이 아니라 건보의 데이터, 그 뭐 사망자료 이런 데이터까지 다 연계해서 모든 연구자들이 제공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기존 사업과의 차이점은 자발적 동의 기반으로 하고 100만 명의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없었던 100만 명이라는 대규모 사업, 그리고 필수 항목에 대해서는 EMR의 원체 결손이 많다라는 저희 경험 때문에 필수 항목에 대해서 능동적 데이터 수집을 하겠다. 그리고 홀 제놈 시퀀싱 개인 중심으로 모든 정보를 연계하겠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 사업단이 꾸려지면서 데이터의 질 관리라든지 공개는 그때그때 실시적으로 액티브하게 하겠다라는 것들이 기존 사업과는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검체를 활용한 추가적인 정보나 분명히 저희가 의무 기록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정보들이 있기에 UK 바이오뱅크가 했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코호트 대상자들을 가지고 일부 직접 추적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예산은 이거는 별도로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정밀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정밀의료 성공 전략이라서 키스앱에 다 정리를 해줬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충분한 양의 데이터 확보죠.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개방적 데이터 플랫폼, 다양한 기준들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의 규제라든지 일관적인 정부의 정책 지원 이런 것들이 다 아우러져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은 좀 어쩌면 여러분들께는 생소할 수 있는 정밀의료에 대해서 길게 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단순히 빅데이터 생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들도 아까 칩으로부터 어떻게 파마코 인터프리테이션 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 같은 것도 저희 국립보건연구원들이 직접 지금 현재 헬스케어과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유전체 정보를 기존 의료 정보에 이제는 수년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는 저는 크게 의심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그 의료 정보에 이 유전체 정보 거대한 정보들을 인테그레이션 할 거고 실제적으로 데이터 거버넌스와 데이터의 공유 더욱이 유전체 정보는 굉장히 민감한 정보죠. 어떤 체계를 가지고 공유를 할 거냐. 그리고 이 뭐 데이터 공유뿐을 넘어서 아까 MD 앤더슨이나 제가 그 메이어의 사례처럼 어떻게 다양한 서비스로 접목을 시켜서 우리 대상자들 뭐 결국은 이제 국민이 될 수가 있을 건데요. 우리 국민들을 건강하게 할 거냐가 우리가 이제 함께 풀어 나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